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만, 편법, 한눈에 알아보는 불편한 아파트. 오늘 주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행사가 분양할 때 이곳이 실거주가 가능하다라고 잘못 설명했고, 그래서 지금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 해운대 중심 상권에 위치한 빌리브 패러그라프라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38층 284실로 비교적 큰 규모의 생숙입니다. 이곳은 해운대 비치벨트에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청약 당시 3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분양은 한창 생숙 인기가 높아지던 지난 2020년에 했고요. 당시 분양 과정에서 실거주가 가능할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에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방치되고 있었던 생숙에서의 실거주를 금지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거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수분양자가 위탁업체와 미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그 위탁업체와 수분양자가 장기 숙박 계약을 체결하게 했어요. 시행사는 분양 당시에 이 방식을 통해서라면 생숙이지만 자가처럼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나 되거든요.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면 매년 1억 원씩 이행강제금을 내게 생긴 겁니다. 당연히 실거주가 될 거라는 설명만 믿고 분양 계약을 했던 수분양자들은 분노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수분양자들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시세 하락이 일단 제일 큰 문제죠. 이게 아직까지 빚도 남아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또 이거를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냥 이행강제금 문제에서 조금만 내가 그래도 버티고 유예되니까 불안에 떨면서라도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세입자가 문제가 됩니다. 생활 숙박시설에서 주거가 금지라는 이슈가 터진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면은 세입자 전세 보증 보험 제도가 생깁니다. 허그 보증 보험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거기서 주거 금지다 이렇게 해놓고 허그 보증 보험에서는 생숙은 주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설 수 없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뺐다가 줬다가 하는 그 과정이, 그 사이클이 깨져버리는 거죠. 지금처럼 소송에서 수분양자가 이기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이가 가압류부터 붙이고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나 곤란해지는데, 내 신용도는 은행에 중도금부터 하면 내 신용도는 어떻게 되지?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전파가 되면은 우리 수분양자들의 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 항상 시행사 시공사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손절을 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계약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만 떼이고 끝내. 그러니까 자가처럼 활용할 수는 없고 이행 강제금 처분을 피하기란 좀 힘들 거다. 결국 재판부도 수분양자 손을 들어줬는데요. 시행사 측에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라 라고 판결한 겁니다. 기망행위였든 착오였든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본 거죠. 원래 이런 부동산 상품들은 생활상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계약 해지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최대 9억 7천만 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뱉어내야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게 수분양자가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대금 반환 판결로는 역대 최고액이기도 합니다. 시행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분양자가 승소하는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앞으로 계약 취소를 위한 소송이 더 많아질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호텔이랑은 다르게 그 수분양자들이 뭐 1개 또는 뭐 2-3개 이렇게 그 몇 개씩만 소유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생활 숙박시설 건물을 놓고 봤을 때 그 구분 소유자들이 굉장히 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30개 이상의 호실
또는 한 개층 전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운영이 가능한데, 이게 생활 숙박시설은 그 특수성상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뭐 30개 이상의 호실을 가지고 있거나 한 층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니까 그 법령 규정에 맞춰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탁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업체는 딱 거기까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가 어차피 필요한 그 특수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위탁업체가 있고 이 위탁업체랑 장기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는 합법적으로 자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좀 허위의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위탁업체는 합법적으로 생활 숙박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그 방안인 거지, 그 합법적으로 실거주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건데,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혼동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좀 그렇게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거주 가능하다고 의심하게 혹은 판단하게 만들었던 표현들은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이제 대표적으로 자가 이용이라는 표현들이 좀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그 위탁업체랑 그 위수탁 계약도 같이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위수탁 계약의 내용 중에서 그 수분양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그런 조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그 계약 체결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 역시 이게 내가 이 위탁 계약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이곳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제 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네. 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왜 네네.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곳이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안한 이 방식으로는 자가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적혀 있던 그 숙박시설이라는 그런 설명들과 실제로 이 브로슈어나 그 대행사 직원들이 했던 그 설명 내용이 서로 양립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숙박시설의 경우에 고분양가였던 만큼 이제 대형 시공사에서 이제 건설 시공을 맡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설명이 많이 그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했던 말이 여기에는 이 대형 건설사 법무팀에서 이 방법을 고안해냈다. 우리도 이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내니까 실제로 자가 이용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수분양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시공사에서 법무팀에서 이런 방법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뭐 다른 생활 숙박시설들은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생활 숙박시설만큼은 실제로 자가 이용이 가능한 곳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생활 숙박시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집과 관련된 불편한 내용들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꼭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